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죠. 특히 저희들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있은 이후 30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유럽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삼류에서 다시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프랑스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 시대 종교 전쟁 중 가장 유명한 또 최악의 비극인 성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에 대해 살펴봤죠. 자,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새 앙리의 전쟁, 자, 이로 인해 발루아 왕조가 몰락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72년 8월 24일 역사적인 바로 그 최대 비극 성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이 일어나죠. 자, 프랑스는 이제 앙리 2세가 갑자기 급사하면서 마상 창시합 도중 창에 찔려 죽죠. 그러면서 그가 죽고 나서 프랑스의 발루아 왕가는 몰락하기 시작한다. 자, 그의 3명의 아들이 순차적으로 즉위하죠. 프랑스와 2세, 샤를 9세, 그리고 앙리 3세.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앙리 2세 이후 이게 아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 아들이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빨리 죽는 겁니다. 프랑스와 2세, 샤를 9세, 앙리 3세. 바로 후사가 없고 전부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앙리 2세의 부인이었던 카트린 드 메디치, 메디치 가문 출신의 프랑스 왕비였던 카트린이 무려 30년간 1559년에서 1589년까지 마쿠 실세로서 이 30년간 프랑스의 정치를 쥐락펴락하게 된다. 이 카트린의 지상 과제 목표는 바로 엄청나게 약화됐던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지지 기반도 엄청나게 약했죠. 왜냐? 이탈리아 출신이라서. 자, 그래서 그는 당시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그 갈등의 중재자로서 또 나름 해결사로서 왕실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이제 왕권 강화로 를 추구하게 되죠. 초기 10년간은 나름 줄타기 외교로서 정치로서 성과를 보입니다. 왕실의 권위도 수직 상승하게 되죠. 자, 하지만 1569년 나바르의 여왕인 잔 달브레가 등장하면서 균형의 추가 확 기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성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자, 샤를 9세. 자, 바로 샤를 9세 통치기에 성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샤를 9세는요, 이 건장한 육체의 승마와 사냥을 즐긴 인물인데, 그는 외갓집인 이 메디치 가문의 유전성 폐결핵으로 내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574년 5월, 결국 성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우울증이 심화되고 또 지병이었던 폐결핵이 악화되면서 결국 2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의 동생인 앙리 3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는 불과 3개월 전에 폴란드의 국왕으로 즉위한 바 있었어요. 잽싸게 프랑스 왕으로 왕위를 갈아타게 됩니다. 자, 앙리 3세는요, 발루아 왕조의 그야말로 마지막 왕이었다. 자, 그가 죽으면서 앙리 4세가 등장하면서 바로 좀 전에 언급했던 나바르의 여왕인 잔 달브레의 아들이죠. 앙리 4세가 등장하면서 부르봉 왕조가 개막하게 되죠. 자, 이 앙리 3세는 앙리 2세와 카트린 사이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의 큰 형인 프랑스와 2세, 또 작은 형인 샤를 9세 모두 후계자 없이 요절하면서 그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는 어릴 때부터 두 형과 또 동생인 알랑송 공작 프랑스어를 제치고 엄마인 카트린의 총애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로아 왕조의 전통인 사냥이나 운동 이런 것보다도 예술, 독서 등 이 메디치 가문의 취향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선호하게 되죠. 1566년 15살에 앙주 공작이 되고, 그리고 1568년 3차 위그노 전쟁 당시 지휘관으로 참전하면서 나름 이 군사적인 자질도 유감없이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그노의 지도자였던 꽁대공 루이를 죽여서 결국 그는 위그노들의 증오를 사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결국 중립을 지키던, 그간 중립을 지켜왔던 잔 달브레가 위그노 진영에 전면 가담하면서 그 아들 앙리를 군사령관에 임명하게 되죠. 1572년 7월 7일 폴란드 왕 지그문트 2세가 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카트린, 엄마죠. 엄마의 외교력으로 앙리는 폴란드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하지만 폴란드의 귀족들은요, 이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한 헬리크 조왕의 왕에게 억지로 승인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폴란드 왕으로 즉위하지만 이 왕은 결국 허수아비 왕이었다. 결국 불만에 가득 찬 가운데 왕이 되지만 2년 후인 1574년 형 샤를 9세가 죽자 밤중에 몰래 프랑스로 귀국해서 앙리 3세로 즉위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모후 카트린은 앙리가 폴란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앙리가 귀국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들이 귀국하기 전까지 자신이 계속 섭정을 맡겠다고 선언을 하죠. 자, 그녀의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앙리 3세는 즉위 후 과거 똘똘했던 모습을 버리고 천하의 암군으로 흑화합니다. 그는 민용이라는 총신을 총애했는데 이 미소년들과 동성의 행각을 버리고 또 과도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그리고 지나친 과도한 증세로 비난을 받게 되죠. 자, 무차별적인 미움을 받으면서 왕권을 그는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프랑스는 다시 종교 전쟁의 혼란으로 빠지고, 결국 이는 새 앙리의 전쟁이란 이름으로 폭발하게 되는데요. 세 명의 앙리, 공교롭게도 전쟁의 수장이었던, 각 진영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다 앙리였어요. 먼저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3세,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동성애에 몰두 중이었던 이 프랑스 왕 앙리 3세가 있죠. 자, 두 번째로 나바르의 왕 앙리입니다. 그는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 그 결혼식 당사자였죠. 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그 혼란을 틈타서 4년 만에 파리를 탈출해서 자신의 나바르 왕국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나바르 왕국은 신교도, 이 위그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이곳에서 약화되었던 위그노 세력을 다시 규합하게 되죠. 또 한 명의 앙리가 바로 기즈 가문의 앙리입니다. 바로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그는 가톨릭 동맹을 묶는 이 신성 동맹을 결성하고 그 수장이 되죠.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 왕인 앙리 3세, 그리고 위그노의 수장인 나바르 왕 앙리, 그리고 가톨릭의 맹주였던 기즈 가문의 앙리, 이 세 명의 앙리 간의 전쟁, 세 앙리의 전쟁, 그 여파로 최후 생존자이자 또 승자가 된 이 나바르 왕 앙리가 앙리 4세로 등장하면서 결국 부르봉 왕조가 개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앙리 간에 이 살얼음판을 걷는 균형이 있었는데 이를 깬 사건이 마침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585년 이 앙리 3세의 동생이자 마지막 이 발로아 왕조의 혈통이었던 이 알랑송 공작 프랑스와가 죽게 되죠. 자, 1년 전 그는 신교도 이 네덜란드의 군주로 추대되죠. 하지만 이 안트베르펜 참변으로 자신의 병력 상당수를 잃고 다시 귀국해서 시리에 빠진 채 결국 파리 귀국 후 얼마 후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 프랑스의 왕위 계승엔 빨간불이 켜지게 되죠. 왜냐? 이 죽은 프랑스화가 1순위 왕위 계승자였거든요. 그리고 현재 왕이었던 앙리 3세도 자식이 없죠. 왜냐? 동성애에 빠져 있으니까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러면서 왕실은 족보를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앙리 3세가 죽고 나면 제1왕위 계승자가 바로 나바르의 앙리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자, 문제는 뭡니까? 그가 개신교, 바로 위그노의 수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가톨릭의 수장이었던 기즈가의 앙리가 강력 반발하면서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그는 교황에게 나바리의 앙리를 파문하고 계승권을 박탈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당연히 교황청은 이 프랑스라고 하는 거대 왕국이 신교도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일사천리로 승인 통과시켜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기지가의 앙리는 그간 이 위그노에게 관대했던 과거의 칙령들을 모두 취소하게 되죠. 그리고 가톨릭 신성동맹의 군사들의 그 급료를 왕실에서 부담하도록 당시 왕이었던 앙리 3세를 압박합니다. 자, 어쨌든 이로써 가톨릭 세력은 이 기지가 앙리와 그리고 왕이었던 프랑스와 앙리 3세 간의 연합으로 나름 진영을 갖추게 되죠. 당연히 나바르의 앙리, 바로 이 위그노의 수장이었던 나바르의 앙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근 강력 반발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위그노 전쟁 중 가장 격렬했던 8차 위그노 전쟁, 소위 말하는 새 앙리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1587년 이 쿠트라 전투에서 왕실군, 국왕군 8,000명이 괴멸당합니다. 이 전쟁 승리로 나바르의 앙리는 그 명성이 수직 상승하게 되죠. 하지만 전쟁 발발에도 또 왕실 군대가 괴멸당한 상황에서도 왕이었던 앙리 3세는 여전히 미소년들에 둘러싸여서 사치와 이 동성애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지가의 앙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속으로 내가 차라리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런 찌질이, 저런 모질이가 왕이 되면 나라가 불행에 빠진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가톨릭의 맹주였던 당시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 왕위를 넘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1588년 이 파리에서 이 기지가 앙리 주도로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일명 바리케이드 사건으로 파리의 치안권을 이제 넘겨받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모후인 카트린이 바로 기지가 앙리와 협상을 하게 되고, 이때 앙리 3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파리를 탈출해서 샤르트르란 도시로 도망을 하게 되죠. 7월 19일 이제 모후 카트린은 기지가 앙리와 루앙 연맹 조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자, 앙리 3세는 기지가 앙리에게 군권 그리고 파리의 통치권을 넘기고, 후기 왕, 이제 앙리 3세가 죽고 나서 차기 왕은 반드시 가톨릭 신자만이 가능하다라는 조항, 이런 조항에 억지 강제로 서명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 진영에서 심각한 내분이 발생하게 되죠. 앙리 3세는 지극히 무능했음에도 엄마 카트린의 간섭, 이 섭정을 무지 싫어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카트린 주도로 굴욕적인 루앙 연맹 조약이 체결되자 이를 빌미로 엄마의 측근들을 모두 해고한 겁니다. 당시 심한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던 카트린은 모든 정사에서 이제 배제되죠. 평생 이 아들들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카트린은 가장 총애했던 아들 이 앙리 3세의 배신에 의해서 큰 슬픔에 빠지고 결국 병세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앙리 3세는 카트린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고 외모도 뛰어났고 또 어릴 때는 상당히 총명해서 그야말로 기대 만땅이었죠. 하지만 정작 즉위 후 총신들과 놀아 제끼기에 바빴고 또 엄마 뜻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약구하죠. 바로 가장 결정적인 행동은 뭐냐? 엄마를 실각시킨 후 앙리 3세가 독단적으로 벌인 행동, 바로 기지가의 이 형제를 암살한 것입니다.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틀 전입니다. 앙리 3세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킨 기지가 앙리 가문에 대해서 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긴 기지 가문에 근위병을 보내서 기지가의 앙리 그리고 그의 동생인 로렌 추기경인 루이를 암살하게 되죠. 자, 이 소식을 듣고 1589년 1월 5일 엄마인 카트린은 아들의 이 무모한 도박에 큰 충격을 받고 오랜 섭정 경험으로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임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그는 쓸쓸히 블루아 성에서 사망하게 되죠. 자, 가톨릭 신성동맹은 기지가 앙리의 동생인 기지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옌공 샤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해서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자, 앙리 3세는 기지가 형제를 암살한 이후 과거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가톨릭 진영의 철천지 원수가 되죠. 자, 프랑스의 대도시
상당수가 앙리 3세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국회였던 3부에도 왕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 3부의 회원의 대다수가 가톨릭 교도였거든요. 여기에다가 파리 대법원도 그리고 전국의 고등법원도 합세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가톨릭 동맹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앙리 3세가 비빌 곳은 바로 미그노의 수장이었던 나바르의 앙리 뿐이었죠. 4월 3일 1589년입니다. 바로 앙리 3세는 나바르의 앙리와 동맹을 체결하죠. 이후 파리 타란을 준비하게 되는데 7월 말 42,000명의 병력을 모아서 파리의 서쪽 레츠 백작의 저택에 사령부를 설치하게 되죠. 하지만 8월 1일 파리를 포위하던 중 바로 브레앙 백작이 보낸 이 도미니크 수도사 자크 클레맹을 맞이하던 중 그는 바로 자객이었습니다. 그의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데, 문병은 이제 숨 넘어가기 전에 문병은 그 나바르의 앙리에게 가톨릭으로 개정할 것을 권유하고,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바르 앙리에게 충성할 것을 명령하고 나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모부인 카트린이 죽은 지 불과 8개월밖에 안 지난 후였죠. 가톨릭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내부에서 삽질을 벌여 완전히 와해됩니다. 기즈 가문과 발로아 왕가 모두 몰락하게 된 것인데, 100년 전쟁 승리 후 한때 신성 로마 제국의 제위까지 노렸던 명문 가문 이 발로아 왕조는 261년 만에 결국 퇴장하게 되죠. 바로 필립 6세 장에서 시작되었던 발로아 왕조, 장 2세, 샤를 5세, 샤를 6세, 샤를 7세, 루이 11세, 샤를 8세를 거쳐서 루이 12세, 그리고 프랑스와 1세, 앙리 2세를 거쳐서 프랑스와 2세, 샤를 9세, 앙리 3세까지 이어진 요 발로아 왕조, 바로 지금 얘기한 앙리 3세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되고 부르봉 왕조가 열리게 된다.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을 방조하면서까지 왕실을 지키고자 했던 이 카트린, 모후 카트린의 노력은 이로써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요. 세 앙리의 전쟁, 당사자 중 2명은 죽고 나바르의 앙리가 최후의 승자, 유일한 생존자가 되면서 최후의 승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1589년 나바르의 앙리는 위그노들과 그리고 가톨릭 온건파의 지지를 받고 앙리 4세로 추대되죠. 그리고 부르봉 왕조, 그의 아버지 성씨를 따라서 부르봉 왕조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성 동맹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었고 수도인 파리와 프랑스 북동부 대부분을 장악한 상황이었고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 ING였다는 겁니다. 나바르의 앙리는 결국 영지인 나바르 왕국으로 돌아가서 힘을 비축하고 영국 등 개신교 국가의 도움으로 파리로 진격을 하게 되죠. 마침내 프랑스 왕조를 차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카트린 드 메디치 30년간 과부로서 섭정으로서 프랑스 왕실 막후에서 실세 역할을 했던 이 카트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의 목표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합을 바탕으로 발로아 왕조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피렌체 출신으로서 애초에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는 무관한 도시였죠. 철저히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도시였고 또 그 도시의 인물이었다. 문제는 당시 프랑스를 양분했던 가톨릭과 이 개신교 진영은 이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 중이었다는 것이었죠. 이 종교 갈등이 봉합된 것은 프랑스 전역이 완전히 쑥대밭 잿더미가 된 이 앙리 4세의 치세에 이르러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양쪽 모두에서 이 카트린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교황청은 이 카트린이 이 개신교도들에게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비난하죠. 그리고 개신교 진영 역시 종교의 자유가 부족하다며 카트린에게 불만을 표출했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런 그 양다리 정책에 의해서 양측 모두로부터 결국 탄핵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을 제외하면 카트린은 나름 이 화합의 아이콘이었던 미쉐를 수상에 임명을 하고 또 딸 마가렛과 위그노 이 개신교의 수장이었던 나바르의 앙리를 결혼시키면서 나름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합을 꿈꾼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녀는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점성술에 심취했는데 이 노스트라다무스와 오갔던 편지는 오늘날도 이제 현존한다고 합니다. 독을 이용해서 정적을 암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바로 앙리사스의 엄마인 바로 나발의 여왕 잔 달브레를 독살한 게 아닌가. 독살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녀는 프랑스 역사에서는 이탈리아 출신의 이탈리아에서 온 사악한 악녀로 상당히 인기가 없는 인물이기도 하죠. 1589년 1월 5일 평생 왕실과 자녀를 위해 바친 삶을 마무리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파리도 아니죠. 블루아 성에서 쓸쓸하게 죽게 되죠. 그녀는 죽어서도 비참한 취급을 받는데 약식 장례 후 블루아 성당 바닥에 묘비도 없이 묻히게 됩니다. 훗날 의붓 딸에 의해서 비로소 안식을 찾게 되는데 생든이 성당의 왕실 묘역으로 이장되면서 남편 앙리 2세 곁에 결국 묻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성 바돌로메 축일의 학살 그 이후에 벌어진 세 앙리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